이렇게 블로그에 보니까 선생님이 그 정동, 패스트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다른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공간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간으로 어디까지 요즘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말 너무 많이 써요. 정동이란 말을. 그래서 그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말이 정도입니다. 근데 소통에서 어떤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소통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전달받으면 당장은 뭔가 영화를 보고 나면 감동을 받지만 몇 시간 지나면 싹 없어지고 그게 소통의 한계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뭔가 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이제 소위 감정의 전달, 소통, 예술의 역할을 그런데 요즘에 그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시류에 따르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질 수 없는 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그래도 있긴 있어요. 저도 아직은 그런 말, 삶을 바꿔주지 않으면 소통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서울적인 것일 뿐이다.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감동받은 게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데 이제 회의 같은 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제에 나중에 너무 진지하게 만났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방금이야. 저도 이번에 최근에 쓴 글이고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의 대담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작품 얘기가 나와요. 제 작품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냥 미술사의 문맥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틀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와 예술이라는 분석 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랑시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정치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제 작품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정치가 또 나오고 또 감각적인 것의 제 본대, 뭐 이런 것도 또 나옵니다. 이 최근에 제가 본 심포지움 자료집에 보니까 예술과 재난이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 될 때, 뭐 재현 불가능의 정치, 문화 정치학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 서양 국사학회가 나름대로 이 국가적인 재난, 우리 사회의 그 엄청난 재난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대응이라고 저는 읽었는데, 그래서 정작 제가 이 자료집에서 주로 이 글을 참조한 것은 사실은 조설령이라는 사람이 쓴 논쟁적 공간의 발명 자크 랑시에르의 사유와 현대미술의 어떤 실천들, 그리고 금기로서의 이유와 모노화에 대한 비평적 탐색, 이 두 가지 글에서 주로 많이 탐색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완의 작품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미 블루칠이 됐고, 최근에 이완의 덕을 박아, 이완이 지금 말이 어디서 무슨 박물관인지 어디서 전시하는 걸 기원해서 한국의 단색화들 작가들 작품이 막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 난리가 났어요. 국제화랑에서 9월달에 단색화, 우리 한국의 메이저 화랑에서 상업화랑에서 전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모노화의 원래 의미는 뭐였고, 그다음에 그 모노화가 오늘날 뭐 때문에 저렇게
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평적으로 볼 필요를 분명히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완 금기로서 이완 모노화에 대한 비평 틀세를 그런 관점을 딱 읽을 때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구나 제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정치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완의 뭐라 그럴까요? 미학적 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가 이런 거를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박수현이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읽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작품에 이렇게 인용이 해석 끌어들여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모노화 운동이라는 60년대 말에 저도 작가로서 활동할 때였고 그 모노화 작가들과 작품도 이렇게 전시도 같이 했던 그 모노화 세대에는 모노화 작가들이 나랑 동갑내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모노화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이제 생각도 들으면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모노화에 대한 비평적 이론을 가지고 대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려는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네. 2012년에 부산 비엔날레에 제가 출품 작가의 변글을 가지고 써서 작품 옆에다 붙여놨던 글인데 그 글을 이제 새롭게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글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번 부산 비엔날에 출품한 24점의 페인팅 작품들은 대부분 10여 년 전 것들이며 그 중에 20년이 넘은 것들도 여러 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내게 부작은 없다. 나의 모든 작업은 신작이다. 나의 작품도 완성틀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오랫동안 창고에 처박아둬서 생긴 곰팡이, 거미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생긴 흠집, 손때 등이 내 작품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만드는 변화와 함께 나는 때때로 내 옛 작품들을 꺼내 덧칠하거나 지우기도 하고 때를 더 묻히기도 하고 글씨도 써놓기도 하고 내 작품 항상 진행되다. 언제까지냐? 완성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미술관에서 내 작품 구입할 때까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은 계속 내 작품에 작용하기 때문에 내 작품의 완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 나는 이러한 자연의 침입을 내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까 어린아이들이 거기 낙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타율적인 거라고 봅니다. 나는 예술을 자율성에 의해서 예술은 자율성, 나 예술적 아이디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며 동시에 타율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애들의 낙서라든가 곰팡이가 쓴다든가 때가 묻는다든가 이런 것과 그런 타율성에도 기대고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한편 근대성, 모더니티를 분리와 배제 그리고 지배의 속성을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모더니티의 이제 아주 핵심 키워드는 분리, 배제 그리고 지배입니다. 예를 들면 모더니즘 병리학의 기본 구조를 얘기하면 저게 딱 들어가요. 분리. 어떤 병원균을 병의 조직세포를 띄어서 거기서 병균을 분리하고 그래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배제되면서 병들지 않은 세포와 병든 세포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병원균을 박멸,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대의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 없이 사는 사람들, 목 없는 자들, 뭐 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배제시켜서 그들을 지배하려는 게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정치적 버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모더니티는 분리와 배제 그리고 지배의 속성을 지닌 것을 파악한다면 내 작품은 근대주의와는 좀 다른 지점을 선다. 내 작품에 좀만 내보세요. 내 작품은 원래 기하 너무 많이 들어갔네. 기하학적 문양이 배타적 독립적으로 화면을 지배하는 형국이었다면 아까 땡땡이 작품 땡땡이가 아주 배타적으로 나는 동그라미야 이 화면 안에서 나의 자기 존재를 확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화면을 그 땡땡이 여러 개가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침입한 곰팡이, 얼룩대, 흠집 등 이러한 집에 균열을 내는 형국이다. 사실은 땡땡이만 딱하게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땡땡이만 딱 해서 모더니즘, 근대주의적 가치, 배타적, 독립적 화면을 구성한다면 사실은 떼놓기 이전에 거기다 내가 이렇게 연필로 뭘 쓰거나 연필로 긁어내거나 털을 붙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균열을 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미학적 설명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설명으로 이어진다. 즉 분리와 배제를 통해 지배를 행사하는 현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모더니즘의 정치적 버전이라면 나 이런 작업들은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전복적 사고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내 작업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나의 소위 신작들에서 보여진 생태주의적 작업들, 아까 보셨죠? 몽골에서 한 작업들, 여기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복적 사고의 자랑처럼 걸맞다.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로 착취하는 구조 위에서 존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착취에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 세계의 가장 강력한 상징 질서가 산업, 금융, 자본주의라면 생태, 농업주의는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전복적 대안이라고 나는 믿는다.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만스럽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올해 새롭게 다시 한번 좀 다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예술은 자율성, 나의 예술적 아이디어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타율성, 자연의 침입 혹은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훼손, 관람력에 의해 훼손 같은 것 기대기도 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말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조설령이라는 사람이 아까 위에 쓴 말에서 그 글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술은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한에서만 더 나은 세계의 모델이 된다. 이 말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더 나은 세계의 모델이 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어쨌든 조설령을 저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결국은 현실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니즘 미술이라는 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현실의 예술의 자율성. 그리고 예술의 자율성이 비판받았던 거예요. 전실 정치를 너무 모른다. 한국의 모더니즘, 소위 70년대 미술도 그렇게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민족미술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한에서만 더 나은 세계의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요즘의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다른 해석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술의 자율성, 현실을 모르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예술이 현실을 반영해야 돼. 그래서 손쉬운 선택으로 나왔던 정치 미술에 대한 반성도 포함됩니다. 도대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 예술의 자율성을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싶다. 다시 말해 기존의 예술이라는 감각적인 것의 배분. 이 말을 내가 일부러 썼습니다. 감각적인 것의 배분.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현실 예술 질서를 중지시키는 것의 다른 말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라는 뜻이다. 기존 예술이라는 것의 감각적인 배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예술이 있어요. 예술 작품이. 그러면 그것은 아카데미, 대학에서 가르쳐지고요. 그 미학이. 그리고 그런 미학이 화단과 미술관 이런 데서 용인이 되고 비평가들도 그런 작업을 평가해주고 그래서 작품은 아카데미에서 대학에서 교육받아지고 비평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평가되고 그 평가된 근거를 해서 시장에서 혹은 미술관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미술이 감각적인 것의 배분. 미술이라고 하는 작품이 배치되는 모습이 그런 거였어요. 이게 소위 기존의 미술의 감각적인 배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조죠, 이게. 어디 갔어요? 그리고 조금만 너무 내려갔네. 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현실의 예술 질서를 중지시키는 것의 다른 말이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현실을 떠나서 음풍농월하고 비현실적인 세계를 꿈꿨던 모더니즘의 나쁜 측면을 지적하는 말이었던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말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말은 다른 거라는 거죠. 예술의 현금 질서를 갖다가 중지시키는 게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그 낡은 표현인 예술의 자율성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작품을 정치적인 현실이 됐든 현실을 예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익숙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통용되었던 이 미학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까다로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예술이 자율성? 그거 뭐 아는 얘기가 예술의 자율성, 그거 뭐 모더니즘의 한계,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술이 현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현실 예술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서 속에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모습들, 가치가 아닙니다. 그 배치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술관에 들어가고 누구에서 평론이 되고 어디에서 가르쳐지고 이 예술 작품의 배치, 그걸 그걸 갖다 그 질서를 중지시킨 것을 요구하는 거. 그게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감각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물질, 신체, 인간으로 말하는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그게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주목을 끌게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저예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제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보는 정동 이론이에요. 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예술 질서를 중지시킨다는 말을 우리는 관행적 예술 및 그 예술이 이 사회에서 하는 관행적 역할, 이 사회에서 찾아올 관행적 위상을 버리고 새로운 문맥의 예술을 수행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수행이 바로 감각적인 것이 재분배라는 말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바로 랑시에르가 말하는 예술의 정치다. 자, 예술의 자율성, 예술의 정치다. 이 말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문맥 속에서 얘기하면 전혀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순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랑시에르는 정치란 바로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배분을, 그 질서를 중지시키고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나의 작품이 예술관에 들어가는 것을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했는데 내 작품이 미술관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거절한다. 그래서 작품을 사러 온 사람 앞에서 자기 작품을 확 때려 부셔서 그냥 태워버렸다고 칩시다. 말하자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 이게 바로 예술의 현실 질서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인 것이 재분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 작품을 부셔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체를. 감각적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감각적이라는 말을 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미학하는 사람도 왜 저걸 쓰는지. 저 말이 뭐 불어로 뭘 번역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신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의 자율성은 바로 예술의 정치다. 왜냐하면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란 바로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배분을,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유희로서의 예술은 현실의 감각적 질서, 지성에 대한 감성의 지배, 재료에 대한 형태의 지배가 중지된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평등한 공동체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유희로서의 예술, 그러면 70년대에는 타개할 만한 그야말로 부르주아 예술가들이 꿈꾸던 나쁜 예술이었어요. 유희, 나쁜 일. 현실을 모르는 예술가. 그런데 여기서는 요즘에 이런 게 새로운 예술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새로운
이론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헷갈리기도 하면서도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나 자신을 갖다 흔들더라고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내가 흔들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나의 몸이 이렇게 뭐랄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술의 자율성과 정치성은 모순적으로 공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술의 자율성, 예술은 저거를 현실을 떠나야 돼. 그래야지 자율성을 가져. 근데 그것이 정치성이에요. 현실을 떠난다 어떻게 정치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과 정치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술이 나중에 결국은 사후성으로 정치성을 보증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순을 풀어헤치려는 시도는 예술을 삭제할 뿐 아니라 정치를 삭제한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풀어헤치려고 하지 마라. 섣불리 예술을 자율성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들어가면 예술이 없어지고 정치를 예술적으로 끌어들면 정치가 없어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라. 모순적인 이걸로. 이게 이제 조선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만 할 뿐이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 말 자체는 그러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나의 정동으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술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택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타율성, 이제 자율성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순적으로 정치성과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저는 이 말은 여기까지 동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타율성이라는 말은 다시 조선명을 요하는 랑시에르가 말하는 바 근대 미학이 꿈꿨던 유토피아의 파산 진단 이후 그 잔해에 의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반미학적 움직임 중에 한 방향을 말하는, 즉 숭고미학을 한 방향을 말하는데, 근대 미학이 꿈꿨던 근대가 꿈꿨던 유토피아라는 건 뭐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인류는 계속 발전해가지고 더 나은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서 결국은 어떤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년왕국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파산된 지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한 세기도 전에. 근대가 파산됐죠. 유토피아 그런 근대 유토피아주의에 의해서 그걸 바탕에 깔고 성립됐던 모더니즘 미술도 결국은 같이 파탄을 맞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우리는 사물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진실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토피아의 세계를 그려내어서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말하자면 모더니즘 미술이 보여줬던 어떤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파산됐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류가 그런 근대주의 모더니즘에 의해서 뭐 그런 핑크빛 전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학도 거기에 이제 반미학적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렇게 순진하게 그 유토피아적 사상에 근거했던 미학이 아니라 반미학적인 문학이라는데 그게 바로 숭고미학이라는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의 침입을 증언하고자 하는 경향. 그것이 이제 유토피아가 파산된 다음에 반미학적 움직임 중에 하나가 숭고미학.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의 침입. 여기 이제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이라는 게 뭔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지향적 미학이다. 관계미술. 우리나라에서 플루토 미술관에서도 전시했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그 사람의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미학 작품은 탈탐, 사탐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어떤 저거를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가진 어떤 오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오브제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내 만들어 놓은 갖다 놓은 작품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탕을 가져감으로써 그
가져간다는 사실 자체가 예술이 이렇게 공유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 어떤 움직이지 않은 하나의 작품보다. 이게 관계지향적 미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있고, 여기서 이제 환원불가능한 사자성의 미술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들은 거는 환원불가능한 타자성의 침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노화가 포함된다. 모노화라는 것은 물파, 하문화는 물건할 때 물이죠. 물파라는 뜻이거든요. 모노화, 파라는 뜻이고요. 근데 모노화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말이 모노화의 그 슬로건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즉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변형시켜서 예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노화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물감을 튜브에서 짜서 색깔을 섞어서 뭔가 대상을 제한하고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감 그 자체를 그냥 보여줘. 튜브에서 짠 물감을 그냥 딱 보여줘. 이런 작품 거기서 본짓하지 않아요? 그게 모노화 1호라고 맞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 인간의 계획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근대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을 깨우친 말이 바로 모노화,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의 신치앙 시리즈에서 타자성의 침입으로서의 자연 상태의 돌, 그냥 돌을 깨거나 조각한 게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를 갖다 놓잖아요. 그게 침입, 자연 상태의 돌, 침입 불가능한,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이 이완의 작품은 돌입니다. 자연성. 그리고 철판. 그냥 제철 공장에서 잘라온 철판.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어떤 조작을 하려고 하지 않죠. 모노화 작품들. 또 그냥 붓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형태를 그리려고 그냥 붓자고 점팍 그냥 모노화예요. 그 이완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봐야 돼요. 이완의 작품은 두껍습니다. 저기가 페인트가 그냥 그것이 어떤 물감 덩어리가 여기 놓여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두툼한 이렇게 두께가 한 1, 2cm 정도 되는 물감의 두께를 쓰고 있어요. 그때 역시 뭔가를 표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물감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물감을 붓에다가 묻혀서 찍으니까 그냥 덩어리가 있더라. 그리고 찍은 걸 계속 찍으니까 점점 흐려지더라. 그냥 그 그냥 그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확 찍은 다음에 내려보니까 밑으로 갈수록 물감이 흐려져가지고 뭐 없어지더라. 뭐 이거예요. 아무 얘기가 거기 있는 거 모노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의 침입으로서의 이완의 모노화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이완 씨하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그렇게 자기는 그 물감의 덩어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물감 덩어리가 무척 비싼 물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물감이.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체제 안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완의 물감은 굉장히 비싼 물감이고 이제 물감에 하나만 있느냐, 두 개 있느냐, 세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 값이 막 달라져요. 그건 이제 이완의 그 철학과 모노화 이론과 그 사람이 그 미학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한계점을 보여주는가 하는 한 실예가로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기서 내 작품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예술의 자율성을 근대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의 키워드로 파악하고 예술의 자율성 그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기존의 감각적인 배분 이게 뭐냐면 작가의 의도로 조직된 화면. 자, 이번에 여기다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는데 이 화면의 전체 균형을 위해서 이쪽을 초록색을 칠하고 양도 그 범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화면을. 이완 씨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무차별 찍는다 이거.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기존의 화면에서의 기존의 감각적인 것을 배분. 무엇의 감각적인 배분이 물감의 감각적인 것이고 물감이라고 하는 물질의 감각적인 배분.
그것을 중지를 요구하며 예술의 타일성을 개입을 받아들입니다. 곰팡이, 때, 흠집, 거미는 나의 어시스턴트입니다. 거미줄을 쳐주고 그리고 이것을 예술의 정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은 내가 그 때와 곰팡이와 그런 걸 받아들여서 예술의 타율성을 받아들여서 나의 예술의 자율성을 갖다가 침입해 들어오는 이 사실 자체를 예술의 정치로 본다. 그리고 더 나은 세계, 평등한 세계를 요구하는 미술 언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게 내 작품을 해석하는 사후성입니다. 사후성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의 작업을 이렇게 볼 수도 없었고 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나 자신은 정치미술이라고, 랑시에르적으로 정치미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랑시에르, 그러니까 미술 언어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등한 세상을 뭔가 나서서 막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모델이 있다. 이것은 이제 해석돼야 되고 또 해석을 통해서 뭔가가 더 많이 풍성하게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 담론이 이 세상을 바꾸는 지점까지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나서서 막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혁명가 아닙니다. 예술가의 모델을 제시, 언어적 모델, 미술적 모델. 그렇다면 내가 예술의 정치를 논하며 타율성 운운하는 것을 랑시에 대입해 봤을 때 불필요한 것을 덧입힌 오류인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가 타율성을 그건 너무 정치 뭐라고 해야 너무 예민한 지점까지 갔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아주 너무 얘기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자율성과 타율성은 구별이 지워지는 지점의 추구. 그게 이제 제 작품의 정치성인데 우연인지 고의인지 표현인지 비표현인지 이 구별이 지워지는 지점의 추구. 이것이 내 작품의 정치성인 것이다. 정치성이다. 그것은 새로운 감각적인 것의 배분 질서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한에서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의 미학적 모델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은 또 모델이라고 하는 또 모델. 위의 말을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근대의 비판을 꿈꾸는 모노아 이론 빗대어 내 작품의 정치성을 얘기해 보려고 한다. 모노아는 아까 얘기한 그런 거. 모노아 이론은 흔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노아 작가들이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근대의 비판이라는 명제가 깔려있다. 모노아는 근대에 대한 비판이다. 그 비판의 철학적 내용은 자연을 조작하여 인간의 뜻에 맞춰 이용하는 대상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이 대상주의적 사고가 바로 근대의 유토피아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장밋빛 꿈이 깨지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정치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1968년 68혁명 파리에서 일어난 68혁명이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히피 운동을 비롯하여 일어났던 겁니다. 이름하여 신자파들의 혁명이 68혁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대학생 공동 투쟁운동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평화헌법 비롯하여 여러 가지 투쟁을 계속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동경대학 강당 전부 불태워가지고 동경대학이 한 1년 동안 신입생 못 받고 그런 유명한 사건들. 그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68년대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68년도에 저는 홍익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잔잔했습니다. 이런 소식도 못 들었어요. 와우 아파트 무너졌어요. 그때 조영남이 거 가지고 오래 벌다 잡혀 들어가서 군대에 끌려오가지고 저랑 군대에서 잠시 만났고 근대주의 비판은 곧 산업사회 비판입니다. 사회학적으로 하나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니네들이 무슨
제국주의 비판, 무슨 뭐 신문지 비판이야 너희들 모노화가 그냥 체제 안에서 무슨 새로운 뭔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을 추구한 것밖에 안 되잖아. 미술의 헤게모니 투쟁한 거 아니야 너희들 미술이 그동안에 동경화단에서 가지고 있는 파워를 제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가 한번 나서보겠다고 미술 헤게모니 투쟁에 불과한 거지. 니네들이 언제 무슨 뭐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판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손쉽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후성, 정치의 사후성, 정치와 아까 말했던 예술은 어차피 시차를 두고 사후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연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김미경이란 우리나라 근대미술, 현대미술을 아주 힘겹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02년에. 모노화는 68년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40년, 무려 40년 후에. 그것은 특수한 생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실천되는 세계의 대상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상을 대상화시키려고. 그게 이제 근대주의라는 대상화죠. 병원비는 박멸해야 되는 거야. 병은 고쳐야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대상화된 의학관이라는 거야. 병은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병 고치려다 오히려 병을 얻어.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고 기혈을 살려줘서 저절로 낫도록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반근대주의, 비근대주의적 의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소위 근대주의인데, 그리고 그게 세상을 대상화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모노화가. 난 이거 인정해요. 맞다고 보고. 모노화는 다시 말해서 첫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청산의 이슈이고, 둘째로는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의 내재성, 다시 말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무조건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 그게 근대주의인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 내가 머리에 생각을,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생각을 떠올렸으면 그걸 그대로 쫙 밀고 나가요. 끝까지. 그게 이제 근대주의적 작업이라고 이제 이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근대주의적인 작업이 아닌 작업은 바로 딱 끌고 나가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다른 우연을 막 받아들이고 자기 처음 생각하고 뒤집어진 작품으로 막 바뀌고 변태를 거듭하고 이러는 게 이제 반근대주의적이고 비근대주의인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자기 내재성인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해서 무조건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 근대주의인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타자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동맹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두꺼운 선이요. 그것은 1968년 일본에서 전공투운동이 일어나 제가 일본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앞장서고 전전의 일본 근대화를 추구하는 일본을 비판했던 가운데 모노화가 나오는 상황과 관계됩니다. 이완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모노화는 근대주의 비판의 미술적 도전이라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술의 자율성, 내재성, 작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근대주의적 방법론을 버리고 예술의 타자성, 외부성, 작가의 아이디어 개입이 어려운 오브제, 즉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적이고 물감, 묻힌 붓으로 찍은 전면한 선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노화다. 물론 이러한 모노화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너희들 해석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또 다른 판의 얘기를 벌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주제를 끌고 나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거칠게 말하면 모노화 이론적 실천적 출발점 산업사회 비판에 있다. 이런 것 모노화가 안고 있었던 신의 비판적 문제의식과 모노화 예술의 논리적 연관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60년대 산업사회를 살아낸 인물들이자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에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다층적 사회문화적 현상을 모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산업사회의 끝자락을 감지하며 분출된 당대 급진적 사회문화적 실천들 전체가 모노화적 표현으로 감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대의 모노화적 표현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일, 그것이 모노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과 모노아 이론과는 밀접한 친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바꿨나요?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 유사한 우리에게 남아서 계속 전승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후성으로 정치와 모노아 그 이론과는 이제 나중에 패를 같이 접합이 되는 때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내 작품 분석으로 돌아가면 내 작품에서 세월이 붙인 때나 흠집, 곰팡이, 그리고 내가 고연을 쓴 낙서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말하는 타자성, 외우성이다. 그리고 여전히 덜 그린 듯한 하면은 작가의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근대주의적 방법론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래저래 내 작품은 모노아 이론에 맞아 들어가며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정치적 작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난 도대체 언제부터 모노아의 영향을 받아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대한 답으로서 사후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이런 작업을 하는 당시에 첨예한 모노아 의식, 예술의 정치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의 정치성으로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나는 모노아 이론을 70년대도 80년대도 90년대도 제대로 접할 수가 없었고, 모노아라는 얘기는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그 이론은 도대체 뭔지는 접하지 못했어. 2000년대 와서야 모노아에 관심을 가진 한국 이론가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뭐 어쨌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모노아운동의 태동이요 40년을 넘겨 반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모노아의 근대주의 비판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과연 가져왔는가? 그들이 제시한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모델은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내게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근대주의 비판이라는 것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공허한 것인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낭시를 비판하자면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화를 중지시키는 요구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이와는 이에 대해 제가 아무리 근대주의를 비판했어도 제 작업이 근대주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근대주의를 안고 있으면서 자기 비판으로서 근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밖에 서서 근대주의 밖에 서서 근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김미경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80을 바라본 노작가로서 이제는 체제 내에 자신을 단단히 위치시키고 있는 이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체제 밖에서 나 자신을 위치시켜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젊은 작가들은 나보다 조금 더 밖에 위치시켜야 된다. 즉 밖에 위치시킨다는 말, 즉 감각의 재분배, 신체의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최소한도 이완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신체를 배치하고 그 사람과는 다른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들, 나보다 후배들은 보다 조금 더. 아무튼 이완의 모노아가 제시하는 투명하게 열린 세계, 만남의 세계, 혹은 미술가로서는 내적인 자기 표현으로서 세계를 작품화,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표현을 갖다가 작품을 식민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좋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면 표현을 외부나 타자성의 관계 속에서 초월적으로 계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이다. 와 같은 이유와는 말이 너무 짜증나면, 좀 짜증나죠? 한참 있다 보면.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철학자가 람시라는 사실을 밝혀주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한다.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한 말 중에서 이제 신체의 감각의 재분배라는 말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조금 여기서 다짐했듯이 요한이 몸담고 있는 신체의 배치라고 하는 감각적인 분배하고 있는 그 부분과는 다른 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노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역사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드디어 미술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먹잇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갖다 아주 스스로도 굉장히 즐기고, 그 사람은 아주 와인을 너무 좋아해. 집에 가면 뭐 와인이 창고 속에 이렇게 쌓여있다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미식가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삶을 그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각적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감각적인 배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다른 배치. 그래서 나는 와인을 안 먹고 소주를 먹어야 돼. 그 사람보다는 덜 미식가가 되고 싶고, 너무 미술관을 그렇게 밝히고 미술관에서 작품하고 싶어서 쫓아다니지 말고, 이완이 저렇게 전시하게 된 데까지는 엄청난 비굴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포트폴리오 싸들고 이 미술관, 저 미술관, 그럼 거기서 돈 낼 테니까 돈 내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불과 10년 전, 10여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이완의 이 젊은 시절은 나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완을 신화화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똑똑하고 영리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좋아. 와인이 좋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사는 게 나는 좋아 이제. 그리고 나는 미술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막 늙음하게도 막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대접받으면서 작품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 나를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마. 이게 나의 한계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그 지점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신체를 배치하고 있군요. 당신의 감각적인 배치는 그거군요. 그렇다면 나는 조금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밖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감각적인 것을 배치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몸을 빼는 거.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남은 세월이 남았는데 어쩌면 한 10년 후에 나도 막 벌떼같이 미술관에서 달려들어서 전시하자고 그러고 막 내 작품을 막 마구 그냥 경매에 올라가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어떻게 다른 감각적인 것에 배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점점 나 자신의 신체를 조금씩 왼쪽으로 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나의 이 경험이 나의 신체의 배치를 살짝 왼쪽으로 틀은 거예요. 오늘도 약간씩 그런 겁니다.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무반성적으로 살고 그냥 아이고 이제 뭐 힘도 들고 나이도 먹었는데 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이제 몸도 아프고 뭐 누가 전시하자고 그래 돈 준다고 그래 야 네 작품 뭐 팔아주겠다고 그래 그럼 해볼까 그러면 확 빨려드는 거죠. 근데 내가 물레동에 가서 작가들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쉽게 팔면 되겠어? 이런 배치를 감각적인 것을 재분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질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감. 삶의 질감을 살려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건 내가 오늘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만하고요. 여기 또 준비한 게 사실은 젊은 작가들에게라고 해가지고 2013년 9월 24일 작년 이맘때쯤 공공미술 상거리라는 친구들이 무엇을 또 공부 좀 하겠다고 저보고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한 얘기들을 조금 더 잘 질감이 살아나게 썼으니까 오늘은 제가 근데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목이 좀 잠기네요. 그리고 읽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뭐 별들의 고향, 최인호 죽음도 나오고 뭐. 그래도 몇 개의 이제 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리버럴과 리버테리안이라는 말만 좀 설명을 하고
그치게요. 노무현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버럴리스트죠. 유시민은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장정희는 리버테리언. 김석기인가요? 그래서 뭐 비비탄 총으로 뭐 어디 공격해가지고 정복하겠다가 김석기인가 이석기 이름이 어떤 그 정찰청장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리버테리언. 예술가는 리버럴이 아니라 리버테리언. 아까 오늘 한 얘기에 비로소 얘기하면 리버럴리스트는 윤리주의자고 리버테리언은 모럴리스트죠. 이석기군요, 이석기. 작년에 이 강의를 위해서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썼어요. 정말 열심히. 내 존재를 기우려고 하면서 단어와 문장 속에 나를 숨기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 없네요. 그 질감이라는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여러분 내 블로그에 와서 질감의 표현이라는 검색해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질감 표현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신체와 관련된 거거든요. 신체의 배치, 아까 얘기했지. 자기 신체로 그리고 그렇게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질감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고 신체를 기울여서 하는 거고 예술이라는 결국 신체의 변화를 꿈꿀 때 자기 자신의 신체, 남의 신체는 이제 어펙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감동을 줘서 남의 신체도 변화시키려고 하고 신체 곧 삶이죠. 나의 신체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예술이고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도 변화되기를 꿈꾸는 그런 게 예술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론가들의 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 예술가가 이론가와 다른 점이 그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최경태, 변태 작가로 몰아넣는 최경태 얘기, 그 다음에 12살, 그러니까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강릉의 모 교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어쨌든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받을까요? 네. 다 까먹었으면 모르겠다. 아니, 쌤, 우리가 열강하는데 박수 저는 그 예술의 정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때로는 정치적인 예술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술의 정치를 말하는 것과 정치적인 예술을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걸 뭐 이제 느꼈는데요. 그런 네. 기조가 많이 깔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정치를 논하면서 정치적인 예술을 그 비판한다는 게 다른 부분을 비판을 하는 거지 그거를 같은 잣대에 올리기에는 그 테두리가 다르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작업 중에 그 박스에다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예술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를 논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인 예술을 선생님이 작업을 하신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뭐 제가 헷갈려서 한 거죠. 생각이 없이. 그 신촌의 그거는 정치적인 예술이 맞죠, 선생님. 신촌 그때 그
신촌에서 아, 그렇죠. 정치적인 요소를 맞죠. 그렇죠. 어떤-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길게 끌고 가는 좀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것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거기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또 사후성의 정치 미술로 예술의 정치로 해석해 본다면 또 그 예술의 정치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나는 어쨌든 현실 정치, 말하자면 뭐 한여리를 살려내라 이런 류의 정치적인 예술은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친구들한테 항상 나는 너희들하고 놀기 싫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질문하세요. 사실 정치적인 그런 예술가는 저희에게 좀 이렇게 이런 예술가는 좀 한번 우리가 좀 네. 공부할 만하다. 그러니까 좀 권해 선생님이 보실 때 조금 되게 중간에서 통역 좀 해주시고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좀 모델적인 너무 저희가 피곤하니까 안 들리네요. 네,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그런 방향 쪽에서 정치적인 예술가 예술을 추구한 그런 세계의 작가들 있잖아요. 아 작가들요? 네, 그걸 좀 저희한테 추천해 준 이런 글쎄요 누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술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정말 흔치 않다는 말로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흔치 않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최경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최경태 선생님은 지금 어떤 작업? 저런 지금도 저런 작업 해요. 계세요? 계속 여고생 젊은 아이들 누드라기보다 거의 포르노그래피. 한동안 약간 미국에서 전시할 때 작품 굉장히 또 달라져가지고 최근에 언제 그게 보셨어요? 벌써 몇 해 됐어요. 어떤 작업인가요? 최근에 못 봤어요. 인형이었나? 하여튼 조금 자기적인 연출이 들어가고 시각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작품 너무 많이 바뀌었네. 아 그래요? 저 최근 거 못 봤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작품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 리버테리안적인 요소가 한동안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식상했어요. 예술에서의 그 리버테리안적인 요소. 근데 그것이 왜 그것이 이렇게 식상하냐면은 그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있다든지. 근데 지금 다시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시대가 다시 너무 복합으로 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잠깐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버테리안적인 작가의 어떤 예술가의 그러한 면 다음이 뭐가 와야 된다를 저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최근에 작품 거기서 볼 수 있을까요? 검색해서? 네. 한번 찾아보겠어요. 네.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시고 어떤 그 예를 누가 있냐고 할 때 그 생각이 나네요. 김인규라는 그왜 네. 그분 여고생이 자기 부인과 네. 만삭의 부인과 누드 사진 찍었다가 네. 쫓겨나고 했던 그분이 여전히 발표를 네. 작품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이렇게 복도에서의 질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만히 서 있어요, 사실. 그리고 애들이 막 지나갈 때서 막 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역시 김인규 선생님답구나. 왜 그런 작업을 했을까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 얌전히 걸어가고 선생님 혼자 막 뛰는 거지. 김인규 선생은 머리를 락스타처럼 이렇게 기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매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비단 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도 저는 압니다. 물어보지 않지. 그게 다 그 사람의 정치적이고. 김인규 선생님 작업. 이거예요? 예, 예. 저 요새 다 처음부터 좀 보여주시나요? 아무거나 눌러봤는데. 김인규 말고요. 최경태 네, 거 보자고요. 최경태. 김인규 작가도 요즘에 이제 그 몸 일종의 그 포르노그래피와 좀 흡사한 굉장히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하게 만드는 신체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없어져, 껍지가 없어져지라든가 이런 걸 그리는데 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작가들이 과거 민중미술 진영에 있다. 소위 진영 논리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최민아, 최경태, 그다음에 김인규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단 한 가지 이것만 틀림없어요. 이제는 소통이 아니라 어펙트, 이행이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어떤 감정이나 이야기의 전달과 이해가 아니라 어떤 몸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의 이 문화적인 상황이 이제는 어떤 얘기로 되지 않고 몸이 움직여주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세 사람이 왜 그 몸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 최경태는 찾았는데 아까 작업이 어디 이거 글쎄요. 아까 말했듯이 최경태는 그렇게 일찍부터 여고생 미성년자의 음부를 그리고 한 재작년에 최민아 민족미술에 아주 그냥 그것도 고초도 받고 굉장히 투쟁 경력을 혁혁한 최민아는 자기 부인하고 하드코어 섹스하는 장면 그리고 이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김인규는 이번에 얼마 전 개인전에서 이상하게 된 땅구멍이 다 보이는 털이 하나 보이는 신체가 현미경적이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불편한 모습으로. 근데 이 최경태 작가의 작품이요, 다 뭐예요? 이미지가 다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아. 아까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열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네오로기도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뭐 어떤 건데 아무튼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빨리 못해서. 최경태가 양평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서라도 봐야 되겠네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다 못해 있으니까. 그 김인규라는 분이야말로 진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거의 손쉽게 현실 정치를 거론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작업을 하는 정치적인 예술가라고 나는 봅니다. 김인규. 이게 봐요? 이거예요 최근 게? 네, 여기 구글에 나온 작업.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최근 거. 이런 거라면 늘 전부터 있었던 거. 연도를 보여주세요. 2002년이네요. 2년이죠. 실망하셨다는 점은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처음에 러시아. 인형. 저 인형 위에 작품. 밑에, 요거요? 밑에. 네. 이거예요? 네, 인형 있는 작품. 이 친구가 그 피규어 모으는 또 매니아거든요. 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피규어들이. 근데 이제 그걸 그리기로 했나? 모델을 못 구하나? 모델을 못 구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그 모델이 있어요.
아주 어려 보이 미성년자는 아닌데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젊은 아이가 있는데 조금 아까 그건가 보네요. 이런 거. 많이 중화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오래된 것도. 모르겠네. 저 하나만 봐가지고. 계속 볼까요? 최경태를 존경한다라고 내가 이제 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최경태라는 친구를 정말 존경해요. 아방가르드를 실천하는 존재로서. 김인규 선생님도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에서 정말 최대한의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하고 뭐 화장실 프로젝트 이번에 그것도 그렇고 그 공공미술 책도 왜 저기 전주에 있는 그 김용생과 같이 번역해서 하는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이미지들이 좀 나오고 옛날 것도 좀 그것도 저 최경태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금방 다 거의 이게 다 최경태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경태 작업, 최경태 저 여고생 포르노 작업은 사실은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것이 이제 최경태 의도와는 의도인 그 혁명 소위 말해서 저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르게 소비될 빈리가 있다는 사실은 최경태가 좀 안고 있는 약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 스펜서 트래시 같은 사람의 작품 있죠. 그 수만 명의 누드로 막 그거 저 단지 예술 사이트가 아니라 포르노 사이트 같은데 검색해도 나오고 그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제 한계인데 약점이고 한계인데 사실은 나는 그 작가들이 그런 부분까지 내 작업이 그렇게 다르게 소비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최경태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물어보지 않아요. 이전에 그 무슨 사이트죠? 저기 일본 뭐 해서 왜 저기 그 유명한 선생님 그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그때 그 문제는 한번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얘기가 됐었냐면 이것이 어떤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이 민중미술을 했던 분으로서 그 민중미술 세대가 그 처음에 정보가 뭐 들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순수하게 그 기준을 고수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사적 취향 얘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논쟁이 있었던 기억을 해요. 제가 최경태는 존경하는 작가고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최경태론을 써봐야 되겠네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경태를 만나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몇 번 교류도 하고 전시도 보고 그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쓴 글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스님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질문거리가 지금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디서부터 지금 질문이 될지 모를 정도로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안무자 사장이 쓴 그 간디 인도 혁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간디가 펼쳤던 그 비폭력 부분하고 정말 거기서 젊은 급진적인 혁명가가 이제 희생되면서 벌어졌던 그 어떤 의미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박문화 그 사건하고 이렇게 겹쳐서 곁들여서 약간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정치 진보 정치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달려지는 지점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면 급진적인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뭐 막시스트의 어떤 입장하고 어떤 그 아나키스트적인 입장하고의 어떤 차이점도 있고 있고 또 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사례로 예를 들자면은 그뭐 지적의 어떤 그런 급진적인 이론이 이태강 교수가 이제 그런 디플로마틱에서 쓰잖아요. 글을 그에 대해서 크리틱하는 입장들을 보면은 거의 유럽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어떤 삼인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각에서 비판에 불과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이태강 교수의 얘기는 철학적인 어떤 사유를 얼마나 가능하지 않느냐 그 지점에서 예술가들이 또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뭐 선생님 진짜 밤새워서 얘기해도 네. 몇 방 며칠 얘기해도 끝나지 않는 얘기들을 무책임하게 제가 많이 던져놨습니다. 그냥 사실은 이완의 한 마지막 한 얘기에서 저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이완보다 조금 그냥 밖에 서보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완 뭐 어떻게 진짜 실천 지점을 찾아야 되는지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리송하게 감을 잡고 있을 뿐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내가 이렇게 말하고 뱉어놓는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정도만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지금 이제 젊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생님 그런 사유를 공유하시고 고민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선생님 이제 연대 분들이 거의 그런 거를 손을 놓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점들이 좋고 그리고 저기 이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작품에서는 그런 군대를 비판하면서 당신 자신의 그 처신은 작가로 성공하기 위한 처세로서는 전혀 그 비판점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왜냐하면 작가로서 그런 고민들이 많아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완 씨가 자기 이론과 그 다음에 작가로서 처신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철저하게 근대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의 삶과 작가로서의 작품과 이것을 좀 일치시키고 싶다 하는 게 말하자면 요즘에 얘기하는 affection, 정동시키겠다는 거죠. 삶이 예술과 일치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이제 아방가르드 미술의 아방가르드 미학의 이제 역사적 아방가르드가 이미 얘기했던 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다시 호명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에 새로 나온 이름, 새롭게 회자되는 이름으로 어펙션이라고 하거든요. 신체와 삶 그리고 자기 작품. 참 근데 오늘 제가 이 대담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좀 착잡한 심정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망명자가 들어가니까 사회적인 망명자. 그게 너무
책임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말인즉슨 옳은 얘기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이분들한테 내 얘기가 옳은 얘기일까? 당장 나는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그걸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나의 얘기는 굉장히 산란하게 만들고 정신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기도 어떤 점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물레동이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여기서 작업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주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작품을 펼쳐 보이는 이런 신체 배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작품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 얘기는 너무 여전히 모더니즘적 이상주의, 예술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정원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어펙션,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신체의 재배치를 스스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작가들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비주류적인 삶을, 비주류적인 활동을 그냥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정치적 저항의 모습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번에 옥상의 정치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고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지만, 옥상의 정치라는 책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기본적인 얘기들이 저항적이고 정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좋은 얘기들이지만 개개의 작가들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옆에서 옥상의 정치에다가 글을 쓴 사람 필진과 같이 옆에 있으면서, 결코 그 사람과 이렇게 겹쳐질 필요는 없고 옆에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나는 이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읽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분이 꽃을 그리던, 아름다운 강아지를 그리던, 그리고 여기서 그분이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 그거를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작품이 언제까지 무슨 자기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적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만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인가? 내가 좋아서 그리는 꽃그림, 내가 좋아서 그리는 어떤 풍경 그 자체가 현재의 예술 아트월드 속에서 그 자체가 갖는, 그것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정치성이 있지 않을까. 그걸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칫 제 작품,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어떤 작품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힐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그대로 지키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작가로서, 회사, 또 현실적으로 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마땅히 주목해 마땅할 정치적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건 내 얘기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는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저를 픽업해 주신 전 원정 저하고 1시간 반 차 타고 오면서 지금 하는 얘기 비슷한 거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인데 무슨 이론이 필요해? 이런 이론들이 참고는 되고 내가 그 이런 이론이 옆에 있다는 사실은 어디 동떨어지는 것보다 좋지만 그걸 이렇게 겹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권해드린 책이 한 소설책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나요? 권해드렸는데 헨리 밀러라는 사람이 쓴 북회기선과 남해기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 소설책 우리나라에 번역 많이 됐어요. 섹서스, 넥서스, 플렉서스, 삼자 그것도 봤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남해기선과 북해기선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적 배경은 아마 20세기 초인 것 같은데 그때 그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의 건달처럼 살아나가고 있는 백수, 무명 예술가들의 찌질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어쨌든 저도 좀 그냥 이런 단편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얘기 못해요. 어쨌든 제 얘기가 별도 그렇게 아까 처음부터 안 그래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그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작업이나 어디다 겹쳐 놓으려는 시도는 할 필요도 없거나 또 좋지도 않은 거. 그냥 여러분들 옆에 나는 있을 뿐이다. 아 이런 사람이 물레동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사실이 결국 우리 옆에 있는 분이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마석이요? 마술적인 거요? 마술적 리얼리즘, 마술적으로 책임 못 질 말이에요 저도. 마술을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약간 미쳐버려야죠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저의 한계는 이렇게 명석하고 논리적인 것에 이제 이렇게 끌려요 항상. 어떤 책을 읽으면 이거 뭐 좀 재밌는데 이거 뭐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소위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저의 한계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마술적이고 환상적이고 이런 쪽에 동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 선생님 그 만나기 전에는 선생님이 지역에서 공공미술을 하신다는 마지막 정보를 들었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술가는 공공미술에서의 예술은 없다라고 말도 할 정도인데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은 이제 양평에 계시지만 물레동에서 어떤 공공의 것과 만나는 지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술가가. 네. 선생님이 거기에서 공공미술과의 그런 거를 끊었다지만 또 다른 형태로서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음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네. 네, 저는 제가 공공미술하고 지금 활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던 공공미술 있죠. 이렇게 공공미술 개념이 있잖아요. 네? 지역 재생 그런 것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지만 결국 저의 관심은 그 작가로서의 지금 현재 저의 위치는 그냥 공공미술가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 저 자신을 공공적인 것으로 항상 수렴시키고 있으니까요. 단지 가시적으로 공공적인 것을 퍼블릭한 걸 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관심은 항상
그 가장 그 밑바닥 베이스는 공공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작업에 공공미술가라 생각하는 게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저희가 봐요. 조금 풀어주신다면. 뭐 처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공공미술이란 말이 이름에 오른 게 이제 거의 뉴장르 퍼블릭 아트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장식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로서 예술 공공미술이다. 그게 이제 좀 더 그 개념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된 게 이제 퍼블릭 아트가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 아트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개념을 퍼블릭 커뮤니티 공동체로 끌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거. 공동체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느 근대화된 도시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통적인 공동체들이 훼손되고 없어져 가는데 그런 것을 회복을 꿈꾼다든가 또 억압받고 있는 공동체의 언어를 회복시켜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공공미술에 대한 그 개념들이 뭐 맨 처음에 뭐 뉴장르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아트라고 그러니까 그 실패 많이 했어요.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지역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장식을 해줘야 되고 페인트 칠해줘야 되고 물탱크에다가 노란색 칠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나가는 예술가들이 멘붕이 오는 거. 내가 그럼 뭐 하는 거지? 이런 문제들. 그럴 때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 지점이 언어의 회복인지 아니면 어떤 뭐 신화의 회복인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공동체가 와야 되게 된 지점을 북돋아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공공미술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게 소위 커뮤니티 아트라고 그 개념이 이제 거기까지 온 거를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 문화적 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작품에서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런 쪽으로 뭔가를 예술가들이 모색할 수 있다면 글이 아니라 뭔가 어떤 예술가의 직관으로 모색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해지는 미술들이 제가 알기로는 소위 양평에서는 아주 공공미술의 타락한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공공미술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공공미술의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어떤 에디팅하는 것을 공공미술이라고 가장 진지한 공공미술이 저는 보여요. 뭐 양평에서 뭐 공공미술 그냥 다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충무에 뭐 동파랑 뭐 벽화 그게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건 어차피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최소한 몇 천만 원씩 들고 말고 억까지 들고 결국은 지자체나 어느 단체도 없어요. 요즘 거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지원을 받을 때 그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가 없고 그 체제의 모순을 가리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분칠하는 일로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우리 양평에서 우리 미술인 영농단이라고 제가 제자들하고 같이 농사짓는 우애와 위로의 공동체 우리는 서로 그냥 무슨 의미도 없어 뭐 이렇게 거창한 생각하지만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농사짓는 가장 죄 없는 짓하고 작품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모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런 모였다 그러니까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 고가도로 위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제대로 하려면은 그 다리 폭파하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없애버려라. 좀 불편하면 어떠냐 그냥 없애버려. 이게 공공미술인데 거기다 그려준 거예요. 돈 받고 2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작년 올해 애들 용돈 쓰고 막. 그게 공공미술이에요 오늘. 내가 볼 때 최소한 양평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어느 순간 기획으로 너무 흘러가면서 그 자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허화실이 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간판 프로젝트 김민아 선배님이 하시는 그 통영
않고 저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나중에 안 하거든요. 그걸 원하는 주민들이 그 지금 간판 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 꽤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거지로 주민들 참여하게 되는 제가 기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봤을 때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그러니까 예술가는 거의 착취당하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은 또 반 이상 원치 않은 주민들도 많았고 부드러운 간판이 나왔지 뭐 예술가들이 아크니까 물려주는 나무판에 그게 그래서 요새 필요한 공공미술은 여태까지 공공미술이란 이름으로 잘못 시행된 작업 현장 혹은 여태 공공미술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뒤집어주는 이런 작업하는 게 공공미술이에요. 선생님 그게 예술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선생님을 바로 직접 예술이죠. 들으니까 조금 아까 좀 제가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기형적인 예술가가 너무 네. 많이 생산이 되고 그런 글쎄 뭐 지금 공공미술 관련해서 제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가들이 뭘 이게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소위 말해서 악의 편범성을 했을 때 안한나한테 이제 어떻게 그 대략 학살할 수 있는 데 있는 그래서 그 아히만을 관련해서 분석을 했을 때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저는 그것도 작가들이 저지르는 악의 편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무한정 멍석 깔아주면 그냥 하기 바쁘고 왜 해야 되느냐. 네. why 그 왜가 없어요. 그냥 실적 쌓고 실적 경쟁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사실 한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은 게 저는 제가 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한 공공미술이 20년 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주변 선생님 저를 불렀어요. 이 신도시 이웃학교에서 서당 그림 벽에 너무 행사하는데 하나 좀 그려달라고 그러더라. 이 건축물에는 건축가가 자연풀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면 더 망가져요. 근데 이제- 거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뭘 한다고요. 그냥. 근데 이제 저는 그야말로 제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제 얘기를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얘기를 위한 얘기를 지금 많이 했어요. 정말. 지금 제가 양평에서 저희 얘네들하고 우리 미술인 영농단 아이들하고 2회에 걸쳐서 2번의 벽화 공공미술을 했는데 내부에서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물론 있었어요. 이거 왜 하냐?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이 지자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게 공격 얼마 전에 그 다리를 없애버리는 걸 주장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자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의견을 나는 무시하고 싶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도 해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실패도 하고 왜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반성도 하고 이 그림 그려놓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 나오잖아. 너희들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당장 움직여야 되는데 한 푼도 없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해. 그렇게 했고 애들을 타락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별로 남는 것도 없는 거. 더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사실 뭐 홍성담 씨 이상으로 옳은 얘기만 잔뜩 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불려가서 얘기하다가 홍성담 씨 이해가 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이지 제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못했고 이와랑 똑같아요. 단지 이와랑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저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소위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술가는 이타적인 예술가, 이기적인 예술가. 공공미술이라고 이타적인 예술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자기 개인적인 예술이라고는 공공적인 예술이고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체제에 순응하느냐 이걸 이제 X, Y 좌표로 얘기한다면 여기 뭐 어디 필요 없나요? 칠판이요? 칠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왼쪽을 체제 비판적인 것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체제 옹호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을 이타적인 예술, 이쪽을 이기적인 예술, 즉 자율성의 예술, 자기 예술가가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좀 더 미술을 공공적으로 보는 예술, 이런 게 오른쪽이라 그러면 이제 나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체제 비판적이고 그리고 좀 그렇게 거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이타적인 예술가가 있을 때 그 좌표는 이 사이에서 무수히 어떤 집합으로 존재하지 하나의 딱 끝나는 하나로 완결되는 고정불변의 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존재. 어떤 일은 내가 양평에서 한 일은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작업을 하니까 그 일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미술 그림적으로 나갈 때 그 다리를 아예 없애서야 한다면 훨씬 더 체제 비판적이죠. 이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궤적들이 그리는 산포도, 분포도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가 역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고정불변의 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면서 너희들이 오늘은 이번 일은 오른쪽으로 좀 가봐. 비판적인 왼쪽으로만 가지 말고 너의 삶을 너무 이렇게 강팍하게 도덕분자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좀 다양하게 살아봐. 이건 정말 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나이 먹은 사람의 그 노회한 처세술처럼. 아니 선생님 그거 일종의 저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교육자와 작가 사이에서의 분열 같은 거. 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도 선생님 계속 재배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재배치를 계속 시키고 힘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데 있어서 작가로서 사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참 많고요.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작가 삶 자체를 예를 들면 요즘에 김지아 씨가 요걸 대통령 선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진보 진영 시천문학 같은 이제 진보 문학가들한테는 완전히 이제 저 사람은 보면 안 될 사람으로 찍혔어요. 박근혜가 찾아갔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때 뭐 여성이 대통령 될 때도 됐지 뭐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나 유신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뭐 내 아들은 그 때문에 뭐 대학도 못 다녔고 좀 별별 얘기 다 하고 이제 치부를 다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실천문학에 모인 그 올바른 글쟁이들이. 그러면서 그보다 조금 전에 예술 황석영이 이명박과 더불어서 중앙아시아 순방하면서 몽골과 한국의 뭐 연합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명분하에 이명박과 중앙아시아 순방할 때 또 황석영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을 때 김지아는 이렇게 두둔했어요. 예술가는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 황석영과 더불어서 김지아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김지아 맛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황석영은 말할 수도 없고 황석영 미친 새끼 그러고 저도 막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김지아 얘기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술가는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좌의 극단이 결국은 우가 될 수도 있고 우의 극단이 좌도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그분이 깨친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실수도 있고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도 있는데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좌파,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꼴 좌파라고 말해요. 꼴통들, 좌파 보수주의자들, 믿어서는 절대 안 될 좌파들, 좌파 찌질이들 얘네들이 점점 드러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섣불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콱, 특히 예술가는 자기 자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고정된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요 예술가로서는 불행입니다. 그 피곤하고 그 사람은 우국지사 같은 사람이다. 장준하 같이. 장준하는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사상가지. 예술가는 김수영 같은 사람이 예술가예요. 진짜.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진짜 지독하게 진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뭔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장준하처럼. 그 사람을 만약에 장관시키려고 청문회에다 올려놓으면 숱하게 많은 흠이 드러날 거예요. 김수영 같은 거.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는 거예요. 김수영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건강을 예, 빈터그라스. 아니면은 다타협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느냐 너무나 현실 속에서. 그런데 예술만은 절대 패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러지 않느냐, 이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예술의 영역이 오늘날 같이 광범위하고 탈장로화되고 굉장히 생활하고 그 영역 자체도 막 경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그 영역이 나가는 거죠. 거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작가로서의 어떤 방법론까지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저 자신한테도 신체를 재배치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치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 그렇게 됐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재배치 제일 좋잖아요. 나의 약간 아까 오바도 오늘 많이 했고 또 이렇게 격하게 사실은 저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느냐는 그런 말도 했는데 사실은 오바를 해야지 진실이 전달되거든요. 사실 더 오바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무지하게 오바지를 많이 합니다. 남 욕이죠. 주로 오바라는 건 실명을 들어가면서 누구 욕하는 거를 엄청 많이 하는데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예를 들면 뭐 이완, 박서보, 김구린 이제 선배 작가들부터 시작하여 이묵상 그런 걸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그 오바 속에 진실이 전달된다고 보고 그 진실이라는 건 그때 이제 질감이 살아나는 실체로서의 진실이라고 그런 거죠. 곱게 얘기하다 보면 관념적이 되고요, 추상적이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그 김종길 선생님이 이제 거기 선생님 발표할 때 승인대에서 발표할 때 이제 관심이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이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양평 작업실 사시면서 거기서 선생님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거기서 경기도 힐링과 전시에서 왜 보여주셨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상 깊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와 함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질문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작가가 중심이 아닌 그런 어떤 변두리나 어떤 그 지역에 살면서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안들, 그 어떤 현실 문제들 그걸 그대로 가져다 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미학적인 장르를 가져다 놓는 거 생각해서 그런 게 이제 선생님 그 전에 제가 봤던 작품들하고 굉장히 감동 있게 그게 왔었어요. 와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 그거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러면은 작가가 그렇게 직접 가져다 놓지 않을 때 그런 체험 자체,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동에서 사는 거 이거 자체도 저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정도의 문든 생활이면 그거는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이제 잠시 그들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 얘기가 좀 생생하게 좀 와닿았어요. 그때는 그 학교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 몸담고 계실 때 할 수 있는 역할하고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게 그 영향이 네. 예술가의 범주가 되게 넓잖아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불편한 것과 맞닥뜨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정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물레동에 살던 그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예술이라면 영등포역에서 그걸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죽어가면서 시를 써도 그게 예술이 아닌가. 과연 우리 예술가들이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예술가라 칭하는 사람과 칭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밖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결국 사는 거예요. 예술가란 이름으로 얼마만큼 오래 살아남아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꺾이지 말고 중간에 분 놓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살아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거야? 내가 뭐 물레동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저항적으로 의미가 있고 내가 꽃을 그리든 강아지를 그리든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지금은. 살아보면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봐야지 인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어떤 실천적인 과제지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경우도 그냥 70년대 그 단색화 팀들하고 그 그룹에서 제가 일부러 떨어져 나와가지고 약 15년 내지 20년 동안 그냥 견뎠어요. 그냥 거기서 그만두기가 딱 좋은데 아유 이제 못하겠네. 더러워서 진짜 얘네들하고 놀기도 싫고 예술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70년대 미학 모노화 얼치기 모노화 미학인지 단색한지 그만두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그냥 미술 그만두고 제 주변의 친구들 다 그만뒀죠. 근데 결국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게 이제 뭐 저의 무슨 끈질긴 습성이 있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20년 가까이 그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하면서 견뎠어요.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생활인으로서 그냥 그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이제 와서 왜 그때 나오셨는지 저는 그건 못 들어가지고 단색화랑 거기서 왜 저를 느끼셨는지 그건 뭐 얘기하자면 상당히 저 심리적인 것부터 뭐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저희 선배들 박서보, 하정영, 표승원, 최명명 그때 다 홍대 교수들 또 신문석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위 70년대 현대미술운동 하는 사람들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진짜 말하는 게 쌍스럽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앙대팡당전이라는 전시가 있어서 앙대팡당전이야말로 그대로 누구든지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소위 국전이라든가 관전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번 했거든요. 내가 1회 때는 군대에 있을 때랑 2회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앙대팡당전이 아니고 그거 하는 너무나도 진짜 쌍스러운 누구나 작품 가지고 출품료만 내면 다 내기로 했는데 김점선이라는 사람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점선. 네.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단색화로 세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작품을 가져왔어요. 10호 그림에다 10호짜리 캔버스 한 여러 개에다가 도롱뇽알 건지로 갔다. 이상한 글씨 색을 어눌하게.
그 도롱뇽 빨간 선으로 막 뭐 언니랑 같다 뭐 이러면서 무슨 어린아이들 일기 같은 걸 쓰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품을 여기 못 건다. 그리고 아무데나 걸 수 있는데 빨리 온 사람이. 근데 결국은 김지연 선생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죠. 얼마나 거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거세게 하니까 쫙 나중에 저쪽 구퉁에다가 갖다가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자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70년대에 이렇게 철판을 주먹을 큰 걸로 딱 깨가지고 철판이 깨진 것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철판이 쓰게 만드는 그런 모노화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하고 좀 다른 작업을 가졌더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돼 이런 작업. 실컷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짓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럼 막 거기서 갑자기 너희 작품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럼 갑자기 캔버스를 막 뜯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뜯어서 막 당장 그 자리에서 걸고. 야 너무 이거 정말 무식하다 이 사람들. 최소한 기본도 안 되는 무식이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뭐 단체적으로 뭔가 행동할 때 보여주는 그 이상한 그 집단주의 같은 것들. 일본에서 손님 그때 이제 일본하고 교류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일본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 뭐라 그러나 교태를 많이 부렸는데 한국 작가들이 박서복 비롯해 일본 작가들이 오면 그 황송하게 모시는 그 모습이며 이런 것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가 70년대 이런 단색화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런 작품을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나는 지금 이것이 내 작품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의 공부를 할 뿐이야.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나는 이런 작업 하고 싶지가 않아. 단지 너희들이 박서부가 처음에 내 4학년 때 내 시기실에 들어서 내 작품을 보고 어찌나 욕을 해대고 너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이러면서 박사를 내길래 그래요. 어떤 작업하는지 내가 왜 모르냐. 나는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당장 다른 작업을 했더니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나를 그 산파울로 비엔날 추름 작가로 4학년 때 뽑더라고. 그걸 보면서 웃기네 정말. 이렇게 쉬운 거를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를 웃기냐? 이랬던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서보가 이제 뭐 나를 아주 무슨 뭐 수제자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나로서는 좀 코웃음 나는 일인데 나는 사실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열심히 진짜 현대미술 이론들 소위 뭐 랜드아트가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작업 가능한 한 구할 수 있는 자료 내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서보가 와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나는 좀 화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작가가 돼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우환, 정상화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시도 많이 하고 그게 몇 년, 한 5년 지속되니까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가짜 같고 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고 너무 쉽게 이렇게 내가 작가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냥 결별을 한 거죠. 안 한다 나는 이제 당신하고 이제 놀지 않는다. 요 그룹에서 빠져나와버리는. 그냥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어떤 경계에 있는 예술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에 가도 선생님의 언어가 정확한 그런 기준이 있고 아까 전이예술 말씀하실 때도 그냥 그런 그 거의 전이예술 지금 하는 전이예술가들을 박살내는 그런 이론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공공미술 쪽에서도 비판적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집단주의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항상 비판적인 그런 각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맛보고 나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그 열심히 살아온 결과 너무 올바른 생각만 하는 이런 모범 범생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요것이 이제 저의 문제입니다. 범생이가. 저기 내가 아까 한 얘기 또 반복이지만 홍성담을 욕했지만 나도 홍성담을 제2의 무엇이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이
너무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이제 그게 아방가르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책임하고 좀 이기적으로 한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고 있어요. 약간 제가 그 신경민 씨가 어느 날 확 막혀가지고 애송하고 있는 시예요. 진짜 그 양반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에요. 신경민 씨. 70초? 75쯤 되는. 최쌤이 그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어디 경계인 것 같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선생님을 어디에 더 크리틱한다 그러나 그 지점이 그러니까 더 새로운 이론, 더 모더니스트로서의 그런 태도, 그런 것들, 그런 태도들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도 함몰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안 그러면 그냥 한쪽 학술거리죠. 흘려버리고. 그게 이제 그런 되게 좋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와닿는 게 예술가가 어디에 적을 두지 않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무거운 사상을 가지고서 예술을 하기로 저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비둔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너무나 공감하고요. 네, 진짜 그래요. 저는 괴로운 타입의 예술가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제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괴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작가가 제가 이제 세상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괴로운 예술가가 됐으니까 세상 탓인데 좀 행복한 예술가가 행복한 예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무반성적으로 해도 좀 좋은 그런 예술을 했습니다. 조금 선생님 피상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전시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3D로 해서 작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아이들을 이제 어떤 바다에 이렇게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DP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작업이 섹슈얼리티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런 게 있지만 본인은 못 느낄 정도로 계속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정치적인 그런 전시를 할 때 그게 딱 있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게 그냥 일반 전시라면 그냥 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성이라고 좀 그런데 성격이 있는 전시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굳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 의견 듣고 싶어요. 뭐 일반적인 모습은 그런 작품을 어떻게 얘기해서든지 빼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러나 그분은 또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히 거기 와서 충돌 불화를 일으키도록 내버려둬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 사후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안군만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전시장에서 뭐 네. 개몽적인 네. 거라든지 이런 용도가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작품. 그렇죠. 배울 수 있는. 네. 니네는 그런 전시를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이우한 모노아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시 기획도 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맞지 않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은 근대주의적 방법이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 안에서 이런 우리의 근대적 프로젝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를 뒤집는 작업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을 해주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지리멸렬한 기획을 하면서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